황영호 전 동국대학교 대학원장님, 그리고 해산 황씨, 즉 창원 황씨 종춘회 전 회장님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만, 황 교수님을 모시고 그 삼포외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포외란은 1510년대에 동해안 또 남해안 일대, 또 다시 말하면 창원이나 부산, 포항 이런 지역을 일본인들이 장악했을 때 그걸 정벌한 그 사건입니다. 교수님 그 삼포외란을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당시 약 40일 전쟁에서 장무공 황현 장군님께서 그걸 다 제압을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삼포외란, 그런데 삼포외란이 우리가 보통 보면 조선에 그 전쟁이 4번 있었는데, 네. 그 4번 전쟁 중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2번 해서, 일본하고 전쟁 2번 한 거는 그때는 외놈들하고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번 다. 2번 다 이겼는데, 거기에 이긴 데서 이순신 장군은 온 나라가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삼포외라는 전쟁에 이겼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누가 싸웠는지 전혀 이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후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장무공 그 항영 장군의 그 15대 손입니다. 15대 손인데, 항영 장군이 그야말로 건장하고, 그리고 그 성격이 호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냐면, 장무공 항영은 호연지게해서 그야말로 포부가 크고 대단한 그런 포용력 있는 장군이어서 전쟁에 나가도 반대파 사람을 전혀 구분 않고 데리고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율곡 선생에 보면은 10만 양병설이 나오는데, 네. 이 10만 양병설도 사실은 항영 장군의 뭐랄까, 유지 내진 젊을 때 그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인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항영 장군은 장군으로서 남정북벌, 그야말로 북쪽의 여진족이나 이런 저 전부 다 정벌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그 삼포외란 이런 전쟁을 다 정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군을 끝나었을 때는 병조판서로까지 해서 병조판서로서 이제 강화도 연미정이라고 있는데, 연미정에 거기에 그 삼포외란을 이긴 그 전쟁의 그 성과로 중종이 특별히 하사한 게 연미정을, 바로 연미정 밑에 항영 장군의 집터도 있고 집이 있었지만은 그 넓은 지역을 다 하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교수님, 그런데 그 황영 장군님이 그 삼포외란을 제압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40일 동안 7,000명의 그 왜군을 이렇게 물리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그 장군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이제 중종이 이제 삼포외란 해가지고 이제 삼포라면은 동래부, 다음에 창원부, 옛날엔 창원이라 안 하고 거기를 해산이라 그러는데 해산부, 그리고 다음에 저쪽에 포항 그 지역이 이제 무슨 부라인데 그건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세 개 포구를 갖다 삼포라고 그랬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삼포외란이 일어났다니까 어전회의에서 이제 전쟁을 이렇게 와서 쳤으니까 우리가 가서 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어전 회의에서 중종 앞에 보고를 한 사람이 뭐냐면은 윤두수 장군이라고 있는데 네. 윤두수 장군이 또 어디냐면 강화 출신입니다. 아. 강화 사람인데 윤두수 장군 보고 윤 장군이 가서 저 난을 정벌하고 오너라 이렇게 왕이 중종이 이제 어명을 내리니까 예 전하 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를 끝냈는데 회의가 끝났는데 그 사내를 하는데 윤두수 장군이 중종한테로 가서 전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 윤두수 장군이 독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예나 지금이나 이 장군 내지는 이 힘이 너무 세면은 그 문신들은 반대하거나 그 아니 소위 얘기해서 요즘 말로 하면 질러서 네. 이런 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만 누구라고 얘기하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때로서는 기말로 그 뭐야 그때 아마 그때로서는 왕 밑에 바로 기말로 씨의 그때 그 세력은 말도 못한 그런 세력이었는데 그런 등등 인물 앞에서 이제 누구 어떻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니까 이제 윤두수 장군이 왕을 뵙고 이렇게 해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누굴 보내면 좋으냐? 거기는 저보다 그 항영 장군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항영 장군을 보내는 게 좋다는 얘기는 나중엔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윤두수 장군이 같은 강화에 있으면서 강화에서 자라고 이래서 항영 장군에게 평소에 그 뭐야 훈련도 받고 말도 타고 이런 기명 이런 훈련들 다 받은 그런 그야말로 항영 장군을 잘 아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윤두수 장군이 이제 그러니까 왕이 알겠다. 그러면 항영 장군을 그 자수영이라면 요즘 보면 강화의 그 강도지도 요즘 보면 뭐라 하냐면 그 자수영이랑 그러고 우수영이라는데 그게 틀린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양 서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내려다 본다 그러지 올라다 본다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내려다 보면은 거기 부산 게 그 자체가 오른쪽이지 왼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조정에서 내려다 보는 게 내려다 보는 거지. 내려다 보니까 자수영 자수영 그 수장으로 보내고 그 우수영은 누구를 보내냐면 그 윤두수 장군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근데 전쟁을 일단 명을 이렇게 받고 나서 항영 장군에게 이제 명이 하달되고 나니까 항영 장군은 그야말로 이제 그 병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섰는데 그 항영 장군은 이 바다 서해 바다니 우리 한강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항영 장군 그때 뭘 했느냐면 그대로 배를 그 나무배를 모아가지고 그 배에다가 말을 싣고 그리고 저기 뭐야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한강에서는 연미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물때가 만나가지고 바람이 불어올라서 이렇게 한강으로 밀어치면은 불과 한두 시간이면 강화도에서 어디로까지 오냐면 마포나루까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영 장군이 말을 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로 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삼포까지 내려가는데 옛날 요즘 가만 보면은 왜 그 강화문 바다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지는데 배는 도저히 그 타산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항영 장군이니까 아예
당신이 그대로 이제 뭐야 그 말을 타고 그대로 이제 부산까지 내려간 거야.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그 말로 가지고 내려가니까 하루에 그야말로 몇백 리씩 가니까 부산 가도 2, 3일이면 부산 도착하거든. 부산 도착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면은 그 일본 애들은 예나 뭐 상당 그 기간 동안 일본들은 그때 외놈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칼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 칼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로 가지고 항영 장군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항영 장군은 말을 타고 말 위에서 그 저쪽에 누구야 간웅장이나 장비 같은 이런 그 장군들이 쓰던 언어들하고 해서 큰 칼이 있는데 그 큰 칼이 보통 보면은 저도 지금 이 키가 큰데 아마 제가 우리 할아버지 저걸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칼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적어도 6척이 넘게 되는 칼이 6, 7척 되는데 그런 칼을 가지고 말 타고 그리고 이제 휘두르는데 말 타고 이제 왜 병이 칼로 가지고 덤벼드는데 이게 마침 휘두르고 치니까 볏집단을 치듯이 그렇게 쉽게 그저 들이쳐서 그래서 불과 40일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외적들을 다 정벌 다 한 거예요. 그런 쾌쾌한 전쟁이었는데 그런 전쟁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폐마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에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외적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때 누굽니까? 이여성인이 뭐 등등 해가지고 의병까지 중국에 명나라 명나라 이제 외병까지 합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 전쟁인데 이 전쟁은 그야말로 항영 장군은 100% 그야말로 우리 조선 사람의 힘으로 적을 무리치고 그렇게 제압한 그런 전쟁이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라든지 역사 교육에서 적어도 우리 잘 아는 그 어린이들에게 자존심인가 우리들의 그 용기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봐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껏 봐도 우리나라 역사 어디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언급되거나 그 교육시킨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 이 황포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10년도에 일어난 전쟁이고 임진왜란은 이제 80년 이후인 159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짧은 시간에 왜군을 7,000명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장무공 황현 장군을 비교할 때 그 추모 사업에 전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질 않고.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마 이게 우리 집안의 무관심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지? 황교안 총리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네. 그 줄기세포 가지고 한 적이 누구야? 황우석 교수 같은 그런 분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집안도 사실 그렇고 집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항영 장군의 큰아버지의 직계손들이 황교안 그 총리예요. 그러면 큰아버지란 게 뭐냐면 항영 장군의 아버님이 이제 감정공 할아버지고 이제 그분이 어디냐면 이제 아드님을
우리 여기 대흥공 할아버지라고 이제 그 강화를 건너기 전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문수산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문수산 그 산성 밑에 이제 저가는데 그때 대흥공 할아버지가 인이예지 해서 네 분의 아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인자는 뭐냐면 항의자 헌자 그 할아버지가 뭐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게 무슨 전쟁이냐면은 거기에 그 세종대왕이 연로해서 이제 돌아가실 임시가 돼 가지고 세종하고 이제 그 황교안 씨 그 위에 의자 헌자 할아버지가 그 승기였는데 승기가 이제 그 왕하고 승기하고는 이제 요즘 승기라는 게 누구냐면 청와대 바로 이제 상주하는 안에 있는 그런 그 공무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승기가 뭐라냐면 한승기 내가 이렇게 다주가 이제 나이가 다 되고 한데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 문약한 문족을 내가 놔두고 죽을려니 눈이 안 감겨진다. 그래가지고 저거 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문종이 이제 정말로 병약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네. 문종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에 누구냐면은 거기 단종이 이제 문종의 아들 이제 단종이 이제 저거인데 그런데 문제는 단종을 이렇게 해서 놨는데 그 단종을 내친 게 누구냐면 그 세조. 세조가 그 단종을 내몰았다 이 말이야. 단종을 내몰았으니까 단종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세종대왕의 이제 제일 위의 형, 그 제일 위의 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양녕인가 그랬을 겁니다. 양녕이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그 의자 헌자 그 할아버지, 그 의현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의현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게 지금 얘기한 동안에 좀 혼돈을 가져왔나? 네. 아까 황교안 총리의 선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의원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황형 장군님의 이제 후대들이죠, 후대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 되는지 그거 예. 지금 이순신에 그냥 잘 되고 왜 사당 앞에다가 공장을 짓고 문화재 객상 남대고 이제 결론 한 가지 더 해주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황양 장군이 이제 해산황 씨들의 선조이긴 해도 우리 국가를 말하자면 외침으로부터 막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나 온 국민이 추앙하거나 추모할 뿐입니다. 사실 황씨 가문에서 하기 전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학자나 그런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첫째. 그리고 이제 또 가문도 그 좋은 장군을 모셨으니까 그 추모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벌이는 것이 그 후세들에게 우리 국가를 잘 지키고 또 그 편안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쭈면 아까 해산황 씨, 창원황 씨 그 정춘회에서 지금 추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듣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모 사업하고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줄곧 해서 가정에서부터라든지 그 교육 내지는 그 학교에서 그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이 지도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면은 그 무장들 석자기자 할아버지도 그 위에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쭉 보면은 항행장군이라 이렇게 보면 무장들인데 이런 무장들은 자기 집안에 자기의 힘은 국가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뭘 잘했니 뭐니 이렇게 내세우지를 않는 게 우리 통상 그 관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우리 집안에서 아까 얘기하던 우리 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일제헌자 할아버지가 바로 직계 그 위에 할아버지고 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쪽에 장무공 항영장군의 큰 위에서 제일 큰 아들 말고 두 번째 아들이 일제헌자 할아버지거든요. 그런 아들인데 이런 부분을 챙겨서 제대로 교육도 안 하고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게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무장들의 속성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서 뭐가 어떻다 이런 걸 알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지금 뭐냐면 황 총리가 우리 할아버지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설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먼저 교육부 장관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아쉽다면은 저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어도 그렇게 못해도 연구는 시킬 연구 자금이라도 연구를 시킬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못 나선 거. 네네. 그런 게 이제 저들의 강화도에서 네. 왜 그 사당 앞에다가 공장 짓는 허가를 내주고 그 옆에 땅도 다 지금 그 회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지. 아, 기념사업회. 네. 완전히 그 문화재 있는 것을 그러면 없애버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1510년대 그 삼포해란에서 왜군의 침략에 맞서서 이렇게 일시에 40일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황영 장군의 그 추모 사업이나 그런 게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인터뷰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약산 선생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네, 네, 네.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